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망 직업 중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어린이 유튜버가 95억짜리 빌딩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애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부모님들 많이 늘었다는데요. 관심만큼이나 논란도 뜨거운 키즈 유튜버들의 세계.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11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뉴미디어 트렌드 콘텐츠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옮기셨네요. 네.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키즈 크리에이터들의 요즘 눈에 띄는 활동 그리고 기사화 이거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뭐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 나오면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죠.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관심보다는 부모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키즈 콘텐츠들이 특징이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구독자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조회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커 보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95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하니까요. 네. 보람튜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브이로그 채널이랑 토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구독자가 1,800만 명, 1,37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00만 명이라는 게 나오는군요.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100억 뷰가 넘었고요. 100억 뷰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한국 대상으로 하는 성인 유튜버 같은 경우 보겸TV 같은 경우는 340만 명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400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는데 생각들을 하는데 이 보람TV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컨텐츠도 한국말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목이라든지 전체적인 언어가 특별히 언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쓴다고 하면 영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어린이들이 봐도 무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부모님들이 되게 노력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 보이고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영상에는 광고가 많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 광고주들이 원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3,100만 명이나 구독하는 영상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방송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영상들은 대부분 뭐 체험을 하는 어디를 놀러 가서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처럼 놀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것들 거의 대화가 없고요. 뭐 어떤 간단한 놀이 같은 것 중에서 쫓아다니고 뭐 찾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장난감을 이제 언박싱이라고 하죠. 장난감을 뜯어가지고 그 장난감을 어떻게 노는지 보여주는. 보통 그런 것들은 장난감 회사에서 이런 보람튜브 정도 되면 아예 집에다 계속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광고 효과를 누리겠죠.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그런 내용들 장난감 가지고 놀고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아이와 함께 노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됐군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키즈 그 유튜브 영상들이 광고는 많이 붙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은 낮다고 했지만 어떻게 95억짜리 빌딩을 샀죠? 근데 조회수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PPL 뭐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장난감 회사에서 어떤 일정 금액을 줘서 그걸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익이 또 부가 수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인 컨텐츠고 특정 지역에서 하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네. 6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하는 그 채널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키즈 유튜버들의 어떤 활동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많이 있죠. 뭐 일단 한 200만이 넘는 것들은 뭐 라임튜브라는 네. 채널도 있고 246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 네. 춤을 추고 있는 어썸하은 또 37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서원 이야기라는 채널도 400만 정도 되고요. 네. 대부분 이제 다 이제 보람튜브처럼 어린 크리에이터가 나오고 네. 부모님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네. 컨텐츠들도 부모님들이 만드는데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키즈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늘면서 뭐 논란도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동 학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보람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로 뭐 네. 고발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들이 정말 원해서 한 것이냐, 네.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자기가 만든 영상에 달린 댓글이라든가 어떤 반응을 보고 네.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결국엔 부모님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댓글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많죠. 있나요? 네. 왜냐하면 그런 댓글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런 댓글 자체를 아주 저연령대의 크리에이터의 경우는 댓글 기능을 막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걸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 이 사업이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아직 완전히 성숙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려워서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노동연구원인가요? 최근에 통계 자료를 냈는데 1인 크리에이터들의 월 수입이 평균은 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평균이 이런데 많은 분은 뭐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5만 원 벌기도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수익성만 놓고 보기에는 사실 안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5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는 5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시간은 둘 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만큼 제가 쏟아붓는 노력에 비해서 네. 생각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더 어떻게 보면 보통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네. 이런 부분은 꼭 뛰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론이죠. 미디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디즈니나 뭐 다들 너무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 아마존, 훌루, HBO 등을 볼 수 있는 셋톱박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셋톱박스라고 하면 요즘 저희 뭐 집집마다 한 대씩 설치된 이 IPTV 셋톱박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뭐 약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코드네임으로는 이제 카탈리나라고 되어 있고 네. 애플과 아마존, 로쿠가 내놓았던 각각의 스트리밍 셋톱박스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난 박스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마켓에서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기기들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에 사용하는 영상 통화 기능을 이제 통합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TV로 페이스북을 잘 못 쓰시는 어른들도 쉽게 뭐 할아버지나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의 기능들을 셋톱박스를 통해서 TV 화면으로도 구현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언제부터 이게 출시되는 건가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 벌써 이제 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미디어 공룡들과 함께 이제 일단 이런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계약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아마존, 훌루나 HBO처럼 메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영상 서비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계약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네. 이미 기기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최다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이 기기를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화상 카메라 기능은 페이스북 포탈과 포탈 플러스라는 제품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치에는 이제 사용자가 페이스북 와치 컨텐츠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TV로 연결돼서 볼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페이스북, 뭐 사실 SNS 정도로 저희는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과 더불어서 셋톱박스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시장에서 좀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준비한 소식도 비슷한 건데요. 이제 동영상을 너도 나도 다 한다는 느낌인데 네. 그 월마트가 인도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월마트요? 네. 저희가 그 시장 월마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월마트가 그 인도에서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플립카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프라임 비디오나 이런 서비스처럼 커머스를 하는 회사에서도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월마트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서 먼저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 그 월마트의 인도전자 상거래 회사인 플립카트가 네네네. 네. 회사 회원들에게 무료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플립카트 플러스 로열티 회원들에게 이제 무료로 9월부터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월마트가 OTT 시장에 지금 뛰어들겠다는 건데 네. 왜죠? 왜 월마트가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인도에서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플립카트의 비디오 서비스는 처음에는 이제 디즈니를 포함한 파트너 라이센스 콘텐츠를 구성해서 나중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경은 지금 인도에서는 커머스뿐만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제 129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연간 한 17,000원 정도 사용하는 그 아마존의 경쟁 플랫폼인 프라임에게도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 플립카트도 그렇게 똑같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 비디오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소셜 커머스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월마트라는 유통업체도 인도에서는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많은 수요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우리도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비디오, 그러니까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나 그다음에 월마트의 플립카트가 이제 각각 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스트리밍 비디오 시장이 미국만큼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연평균 성장률이 벌써 2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커머스를 하는 데서 동영상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흔해진 거예요, 인도에서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비디오 서비스만 하는 회사는 네. 경쟁력이 약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인수했던 핫스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인도에. 네. 거기가 또 동영상 서비스로 굉장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넷플릭스를 견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커머스의 경쟁력을 위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내놓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인도에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또 경쟁력이 악화되는 이런 또 악순환이 되고 있고요. 지난 여름 발표된 자나의 연구에 따르면 핫스타, 디즈니가 네. 가지고 있는 핫스타는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되고요. 네. 아마존이 5%, 넷플릭스가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쿠땡 이런 소셜 커머스를 물건을 쇼핑하다가 그냥 그 플랫폼에서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동영상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신기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어떤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요. 네. 배달의 그런 네네네. 음식 땡땡. 배달 네. 그걸 할 때 넷플릭스 사용량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뭔가 시간을 써야 될 때 네. 그것들은 이제 동영상 서비스에 연결이 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된다든지 네. 뭔가 해야 될 때 동영상 서비스도 되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아마존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좀 저로서는 참 생소하고 좀 놀라웠어요. 우리는 쇼핑몰은 쇼핑몰, 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은 그 플랫폼, 이렇게 별도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재미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함께 플랫폼에 올리고 또 그 플랫폼에서 그것들을 소비하던 또 수요자들이 쇼핑도 하고 이를테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보는 몰 같은 느낌의 플랫폼이 이제 운영된다는 건데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소연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시사평론가이자 사회과학 작가인 이동형 씨가 출연자들과 함께 뉴스를 파헤쳐보는 프로그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죠. 8월 2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주로 다뤘습니다. 네,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서 사실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경제 보복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본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8월 1일 방송부터는 거의 특집 형식으로 한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인터뷰가 4명,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터뷰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이날부터는 마지막에 진행자가 시간이 부족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은 청취자 입장에서도 들으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흐름도 다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인터뷰 내용에 있어서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말하는 비율이 거의 2대8, 1대9 정도입니다. 네. 출연자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 말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방송 시간을 고려해서 내용을 중간에 끊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진행자가 흐름을 적절히 끊어주거나 진행자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정리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듣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이슈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본 정면 인터뷰였는데 이슈에 집중하는 것은 좋았지만 시간 분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주제 선정이나 기획 취지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가장 핫한 이슈를 선정해서 다뤘다는 점이 프로그램 취지와 잘 맞지만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특집으로 진행됐던 8월 2일과 2일 방송의 경우는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한일 문제 한 가지만을 주로 다뤘는데요. 네. 물론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룬 점이 기획 의도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같은 날 타 방송사들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며칠 전 있었던 목동 빗물 펌프장 근로자 사망 사고라든지 혹은 금요일 저녁에 예정돼 있었던 국회 본회의 소식을 함께 다뤄서 다양성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목요일 방송에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전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출연자가 중간중간 여보세요 라면서 2-3번이나 물을 정도로 진행자가 인터뷰에 열정이 좀 부족해 보였는데 네. 사실 청취자도 2시간 내내 한 가지 주제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 있어서 조금 다양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날 방송은 어땠습니까? 7월 29일 월요일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국회 소식 2가지를 다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맡으면서 제1소위원장 자리는 누가 맡게 될지 그리고 내년 총선 전망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알아보았고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정치 신인의 50%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획하면서 정치 입문의 문턱을 낮추고 또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신상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진행자에게 다소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맡을 확률이 크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심상정 의원께서 모든 질문의 답을 당리당량만을 꾀하느냐, 정쟁을 멈춰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청취자 입장에서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이럴 때 진행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답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인터뷰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땠습니까? 우선 인터뷰 출연자 섭외가 시의성에 잘 맞고 프로그램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7월 30일 화요일 방송에서 우리 국회가 방일단을 꾸려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함께 출국 전날 자세히 분석을 했고요. 7월 31일에는 그동안 민간 출입이 제한됐던 대통령 휴가지 거제도 저도가 개방된다는 소식을 변광룡 거제시장 모시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시간 분배나 인터뷰 진행자와 출연자의 그 비중에 있어서는 좀 구성이 다소 불균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번 주는 정면 인터뷰 코너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른 요일별 코너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표적 요일별 코너로는 최강 변기가 있는데요. 네. 최강의 변호사, 기자와 함께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는 7월 30일 화요일 그리고 8월 2일 목요일에 두 차례 방송을 했고 네. 다양한 뉴스 다뤘는데요. 화요일에 이제 유벤투스와 K리그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네. 티켓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마침 또 출연자인 엄태섭 변호사가 이 소송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고를 모집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참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줘서 청취자들이 좀 유익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아쉬웠던 점은 화요일에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극적 컨셉의 유튜브 뉴스를 다루면서 네. 동물 학대를 한 유튜버 이야기를 할 때 네. 뭐뭐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러셨다, 하셨다 등의 극존칭을 쓰는 게 조금 듣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고요. 김소연 평가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저희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마련하고 있는 시간이죠. 자살공화국이라는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16일부터 개정 자살 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SNS 등 온라인에 자살 유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개정 자살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 예방 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벌써 한 달 가까이 돼가네요. 지난달 16일 개정된 자살 예방법이 시행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살 예방법은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사용되는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의 시행을 놓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자신의 SNS 계정에 죽고 싶다. 이런 한탄만 써도 규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힘들 때 힘들다는 말을 못하면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개정된 법안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자살 유발 정보 이런 내용은 아니죠?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네. 불법으로 규정되는 자살 유발 정보는 동반 자살을 모집하거나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 등으로서 타인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SNS 계정에 우울감을 말하거나 자살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등을 올리는 것 등은 자살 유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을 희화화하는 등의 정보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정보는 올리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타인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거나 이런 거에 한정되는 거지 단순한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법으로 막을 만큼
자살 관련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겁니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 유해 정보 심의 현황에 보면 자살 유해 정보의 심의 요청 건수가 지난 2014년에 383건에서 2018년에는 5,001건으로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아, 이게 맞는 정보 맞습니까? 이렇게 13배 정도나 증가했어요. 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에 제한된 것입니다. 네. 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는 총 3만 2천여 건이 넘습니다. 2019년 6월에도 2주 동안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2주 동안 17,000여 건의 자살 유해 정보가 신고되었습니다. 아, 통계를 보니 이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가 엄청나군요, 정말. 네. 아마 이 SNS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이 유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 SNS 활용과도 관련이 있겠죠? 네, SNS에 주로 최근 신고되는 자살 유발 정보 경향을 보면은 네. 특히 그 자살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네. 아니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네. 자해한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트위터나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회사 방침에 따른 자정 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 네. 2018년에 비해서 네. 2019년에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이런 자살 유해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정 자살 예방법 이전에는 SNS에서 유통되는 유해 정보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건가요? 지금 저희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은 일단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네. 이러한 정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네.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삭제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 네. 삭제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처벌 대상이 되는 자살 유발 정보 이외에도 네. 자살을 미화하거나 미화하거나 자살을 방조하는 정보 네. 등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 업체나 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삭제하던 정보들에 대해서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는 처벌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강화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신고하거나 삭제하면서 정보에 대한 조사와 그 통계 마련의 기회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께 자살 예방을 위한 통계나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근데 이런 활동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자료 수집의 기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저희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면서 네. 자살 유발 정보 혹은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들의 유형과 내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과 협력해서 네. 자살 방법이라든가 동반 자살 혹은 죽고 싶다 이런 검색어를 네. 입력했을 때 네. 무료로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통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살 예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효과가 높은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보건복지부는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지난 5년간의 자살 사망자 전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분석해서 마을 단위로 통계를 만들어서
시군구에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통계 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SNS나 온라인상에서 만약에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어디로 신고해야 됩니까? 네. 신고 자체는 112에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경찰 112에 네.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해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연중 자살 유발 정보 내지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지켜주민이라는 모니터링단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 아, 지켜주는 사람, 지켜주민. 네. 지켜주민을 모집하고 있는데,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모집에 응하셔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누구나 스스로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실은 또 주변에 가족,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때 주변에서 괜찮니 하고 말을 건네주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가까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개통한 1393은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전화입니다. 네. 또 각 지자체별로 1577-0199라는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는 달라도 번호는 같은가요? 지자체는 달라도 전국 공통 1577-0199입니다. 네. 이거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다 들어줄게라는 문자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혹시 삶의 희망을 스스로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 길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살 예방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또 우리 민간에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꾸준히 지켜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11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anyone, and making love was just for fun. Those days are gone.